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본 수업을 하기 전에 요거를 조금 보고 갈게요. 그 용어를 조금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음, 지금 보면은 화면에 개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구분하고 갈게요. 개혁이 있고요. 그죠? 혁명이 있어요. 어, 요거는 어떻게 다른 거냐면 개혁은 현재 집권자,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게 개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혁명은 현재 집권자를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몰아내는 걸 혁명이라고 해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즉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뭐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뭐 누가 어떻게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혁이니까 당시에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추진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의 마지막 시점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운 걸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치면서 이제 배상금도 일본한테 두 번이나 내야 됐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모군란 거치면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져서 조청상민 수릉 무역장정을 맺죠.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개항장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어디서든 장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최애국 대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어디서든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상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졌고 또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쌀을 너무 많이 빼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우리나라가 또 힘들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동학이라는 종교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계속 지방관들이 막 수탈을 하고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못 이겨서 전봉준의 지도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처음에 막 전주성을 점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놀래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니까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연락을 받은 일본도 군대를 보내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일이 너무 커지니까 동학농민군이랑 정부가 화해를 하죠. 그게 전주 화약이었죠. 그리고 정부가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군이랑 화해를 했으니까 지금 사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 너네도 돌아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일본이 이걸 거부하죠.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하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선의 권력,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일본이죠. 더구나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이 2차 동학농민운동을 시작하죠. 근데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죠. 이제 이해되시겠죠? 왜 동학이 다시 한번 일어섰는지. 다시 한번 일어선 동학도 패배했기 때문에 현재 조선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건 결국 현실적으로는 일본이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개혁들을 누가 추진했는지도 대충은 보이실 거예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동학 아마 내용들 다 기억하실 텐데 일단 1차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전주성을 빠르게 점령하죠.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청나라가 군대 보내고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까지 군대를 보내니까 급하게 동학 세력과 정부가 전주 화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동학 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니까 신경 써달라 이렇게 패전 개혁안을 보내게 되죠. 정부도 우리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너네들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이라는 문서를 받아들고 그걸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정 뭐 우리 악필 교정 뭐 그런 얘기야 자세 교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부나 국가의 잘못된 지점들을 이 동학농민군이 주장하는 패전개혁안을 읽어보고 그걸 반영해서 고치는 걸 역할로 하는 기관을 세우겠다는 거지. 그게 교정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정청을 세워서 동학농민군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저런 잘못된 점들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조선 정부가 이거 지금 고쳐보겠다고 교정청 설치하고 뭐 노력하는 거 알겠는데 너넨 어차피 못해. 왜냐면 너네는 무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김홍집을 내세우면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합니다. 어, 여기 보면 흥선대원군을 앞세웠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 마담으로 그냥 세워둔 거니까
흥선대원군을 앞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모군란 때 압송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흥선대원군은 그때 이제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판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 편을 들어서 이 청나라는 조선에 절대 손대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도 좀 전달하려는 게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흥선대원군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 내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 2학년 때 배우긴 배웠었는데 가장 높은 관료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제1차 가부개혁을 실시합니다. 가부개혁은 두 차례에 걸쳐서 벌어져요. 근데 이 두 개 다 이제 한 해에 벌어져요. 그래서 둘 다 가부개혁인 거예요. 가보년에 벌어지니까.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교정청, 기존의 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듣고 개혁해 보려고 세웠던 교정청을 폐지하고요. 군국기무처를 조직합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김홍집 내각이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새로 조직했다는 건 조선 정부를 따라가기보단 누굴 따라가겠다는 거겠어. 일본을 따라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조금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정치 안에서 정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게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차 가부개혁은 군국기무처에서 한다라는 거. 요거 꼭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 썼네. 군국기무처. 1차 가부개혁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청일 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이 가부개혁에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국기무처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뭐 개혁 법률들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개혁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군국기무처 회의하는 모습인데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고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개혁을 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이제 개혁의 내용을 보면 요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외워달라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일단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나누고 국왕의 권한을 제한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헌법 입헌군주제의 시작이긴 하죠. 이제 입헌군주제라는 것도 헌법을 만들어서 왕도 헌법을 지키게 해서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1차 가부개혁 때는 헌법을 만드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실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나눠서 국왕의 정치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 이때 폐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 등용 제도를 마련하는데 뭐 시험 제도로 운영하는 건 비슷해요. 비슷한데 과거제 때는 유교를 물어봤다면 이제는 정말 그 직무에 필요한 그 관료 일에 필요한 지식들을 물어보는 뭐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제 파트에서는 세금을 이제는 화폐로 내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게, 길이, 부피의 단위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물건을 재는 단위를 통일시켜서 사람들이 좀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파트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신문제 폐지 아마 기억나시죠? 우리 그 동학의 패전개혁 안에도 내용을 보면 노비 문서를 소각하라. 그다음에 천민들이 쓰고 다니는 백정들이 쓰고 다니는 페랭이 모자를 없애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동학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예요. 동학의 요구를 반영한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학습지 옆에 써두세요. 그리고 과부가 다시 결혼할 것도 허용하죠. 요것도 패전개혁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문을 폐지하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아무리 죄인이라도 혹은 범죄를 저지른 걸로 예상이 되는 사람이더라도 이제 신체를 고문하는 건 금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깜빵에 가두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막 이렇게 뭐 때린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막 짓누른다든지 뭐 이렇게 뭐 열로 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하는 행위는 그만두자라는 거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폭넓고 대대적인 개혁을 보이는데 어쨌든 개혁 내용 중에서 뭐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다른 거보다도 뭐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구분하네, 뭐 또 어쩌네, 뭐 화폐를 주세로 내게 하네, 뭐 그런 거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 과부의 재가 허용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1차 가부 개혁의 핵심은 신분제 폐지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에 1차 가부 개혁을 주도했던 기관 군국기무처라는 거 또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일본이 청일항 전쟁을 하느라 조금 이제 개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거다라는 의미에서 자주적 성격이 보인다곤 하는데
그거는 조금 민망한 감은 있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2차 가보 개혁도 실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가보 개혁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너무 지들 멋대로 하는 것 같은 거야. 조선인들 지금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또 청일 전쟁이 일본이 승리하는 쪽으로 거의 마무리가 돼 가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요. 본인들이 직접 개혁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한국인들 판이 돼버린 군국기무처를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박영효, 김홍집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다시 구성합니다. 김홍집은 또 있네요.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그냥 저것만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홍범 14조. 그래서 홍범 14조에 이제 2차 가부 개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발표문인데, 물론 이제 군국기무처는 기관이고 홍범 14조는 발표문 즉 문서지만, 그래도 이게 각각의 개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1차 가부 개혁은 뭐예요? 군국기무처에서 한다는 거. 그다음에 2차 가보는 이거 왜 내가 PPT로 안 하고 직접 쓰겠어? 여러분들이 쓰라는 거예요. 학습지에. 2차 가보는 2차 가보 개혁은 홍범 14조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는 거. 요거를 꼭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것도 신문제 폐지하는 게 1차라는 거, 2차가 아니라 1차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기구를 행정기구로부터 분리한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왜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민주사회라고 하면 삼권 분립을 얘기하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거를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재판을 그 동네 사또가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또가 사실은 어 행정부, 사법부 역할을 다 해요. 그 동네 세금도 사또가 걷고 그 동네에서 무슨 일 생기면 재판도 사또가 한단 말이야. 원래 조선은 그렇게 해왔죠. 근데 이제 재판소를 설치해서 지방관은 행정 업무만 보고, 그다음에 뭔가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재판할 일이 생기면 그건 재판소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이렇게 사법기구와 행정기구를 분리해서 삼권 분립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닮아 보려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입국 조서를 마련해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했다. 요건 이제 그동안은 유교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이제 정말 근대화 교육, 뭔가 실제로 필요한 학문들,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차 가부 개혁에서는요. 다른 거 다 됐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재판소 설치.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차 가부 개혁에서는 신분제 폐지, 그다음에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했다는 거. 2차 가부 개혁에서는 홍범 14조를 발표하고 시작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판소를 설치해서 삼권 분립에 다가가려고 했다는 거. 재판소 설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건 의미 때문에 그래요. 삼권 분립에 다가가려고 했었다라는 거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발음이 굉장히 그죠? 시모노세키 그죠? 근데 이거 사실 이 유머를 하기가 좀 그래. 이 역사 선생님이면 전국의 모든 역사 선생님이 한 번씩 다 하고 지나갈 걸. 어쨌든 그래도 근데 나는 이 발음이 너무 좋아. 너무 찰지잖아. 그지? 시모노세키. 근데 이제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 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청나라한테 랴오둥 반도,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제 예전에 막 우리 삼국 시대 막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거 배울 때 요동반도라고 배웠던 지역.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한자를 읽으면 요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로 발음하면 랴오둥이 돼요. 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이제 랴오둥 반도인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청일 전쟁을 일본이 이겼으니까 일본이 랴오둥 반도까지 가져가는 그런 게 돼요. 근데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음, 여기는 조선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청이고, 이 위에가 러시아죠. 러시아인데, 뭐 조선은 약하니까 뭐 일본이 어딜 가져가든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다음에 청나라는 전쟁에서 깨졌으니까 뭐 조용히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일본이 여길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나라가 어디겠어?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야, 너네 이긴 거는 알겠는데 랴오둥반도 가져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너네가 여길 가져가면은 굉장히 관계 불편해지는데 우리 어색해져. 이런 식으로 살짝 협박을 해와요. 그러면서 프랑스, 독일까지 끌어들여서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가져가면 동아시아의 평화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런 걸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너네 전쟁 이긴 거 알겠는데 다른 건 뭐라고 말 안 하겠는데 랴오둥반도는 청나라에 반환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어요.
근데 사실 일본은 이미 대만 지역을 이 청일 전쟁을 이김으로써 식민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챙길 거는 챙겼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야오둥 반도를 러시아가 어쨌든 여기는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넣어요. 그럼 일본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청나라 땅을 가져가겠다는데 청나라도 가만히 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니네가 여기 가져가면 여기 불안해지니까 손 놓고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기분이 더럽겠죠. 그런데 일본은 잘 들으세요. 일본이 이런 게 무서운 거야. 일본이 물러나요. 이걸 수긍해. 그리고 랴오둥 반도를 반환해요. 그리고 요걸 얘네들 대단한 애들이야. 요걸 돈으로 받아요. 에? 돈으로 받는다고. 이거는 이제 엔화 마크예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 어쨌든 돈으로 받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 돈을 자기네들 산업혁명 발전시키는데 다 몰아넣어요. 왜? 산업혁명을 발전시킨 다음에 얘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산업혁명을 발전시킨 다음에 무기를 발전시켜서 그 다음을 내다보겠다는 거지. 이게 일본 애들의 무서운 점이에요. 일본 애들은 이런 그러니까 집념 같은 게 있다니까. 그때 화났다고 막 화르륵 하지 않아요. 요거 담아뒀다가. 그죠?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압력 때문에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를 결국 뱉어내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 혼자 한 게 아니고 프랑스, 독일까지 끌어들여서 한 거니까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요거 이제 우리는 한국사를 배우는 거니까 요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각은 뭐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지 보세요. 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고요. 그 바람에 일본이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했고요. 동학농민군이랑 정부가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너네들 스스로 개혁 못한다면서 자기들이 개혁을 해주겠답시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조선 정부가 설치했었던 교정청까지 폐지시켜 가면서 일본 주도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에 극도로 일본이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삼국 간섭 때문에 랴오둥 반도를 놓고 돌아가는 걸 우리나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봤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간섭을 당하고 있어. 근데 일본이 러시아한테 쫄아서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랴오둥 반도를 그냥 뱉어놓고 물러가네? 그럼 우리나라가 봤을 땐 러시아가 세 보일까? 일본이 세 보일까? 러시아가 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이 당시에 민씨 정권, 고종의 왕비였던 민씨 정권이 러시아한테 조금씩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 이후에 조선 정부는 그동안 이제 동학민운동 이후에 받아왔던 일본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노력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관료들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려줘요. 러시아도 이걸 알고 있지.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쟤네들 조선이 우리랑 친해지려고 하는구나. 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본도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민씨 정권이 러시아랑 친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관료들을 계속 등용하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이러는 걸 일본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일본은. 일본은 지금 겨우겨우 청나라 이겨서 이제 한반도 조선을 장악하려고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부개혁도 주도하고 있고. 근데 이제는 누가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러시아가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손 놓고 있다 보면 그냥 킬러파들 계속 등용되고 그러면 우리가 겨우겨우 청나라 이겨서 이제는 조선을 좀 먹나 하는데 이걸 러시아한테 뺏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랑 당장 맞짱을 뜨기에는 부담이 돼. 러시아가 세 보이니까 자기들도 삼국 간섭 때 물러났던 거거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칠러파를 등용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지. 누구겠어요? 민씨 정권.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죠. 그래서 일본이 칠러파를 등용하고 있는 주체인 민씨를 없애기 위해서 경복궁을 습격하고요.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이걸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노력했었던 명성황후가 죽으면서 그리고 그 명성황후를 일본이 죽이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주도권은 다시 일본이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주도해서 을미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을미사변 때는 또 일본의 미들맨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김홍집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김홍집을 이렇게 친일파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친일파라면 친일파죠. 친일파인데 이게 참 어렵네. 김홍집은 김홍집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홍집은 나중에 이제 어, 이 을미개혁이 결국엔 중단되거든요. 그리고 김홍집은
을미개혁이 중단되고 일본이 더 이상 자기를 챙겨줄 수 없을 때가 돼도 어디 숨어서 도망가지 않고요. 당당하게 저작거리로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걸 알 거 아니야. 그래도 나와요. 나와서 돌팔매질 당하고 죽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알고 나갔다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김홍집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지금 어떤 형태로든 일본한테 조금 빌부는 한이 있더라도 배울 걸 쏙쏙쏙 빼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철학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철학에 대한 심지가 확고하니까 이렇게 조금 욕을 먹더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작정 욕할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뭐 근데 김홍집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어쨌든 그렇고 이 을미개혁을 하면서 일단은 건양이라는 이름의 연호를 제정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고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단발령을 실시하고요. 단발령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학생부 선생님처럼 옛날 학생부 선생님처럼 옛날엔 이거 진짜 심했다. 막 여자애들 귀밑 3cm 그리고 남자애는 스포츠형 막 이러면서 막 선생님들이 막 심하면 직접 자르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랬죠. 어쨌든 단발령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서구화된 스타일을 갖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단발령 실시를 일본이 왜 하는지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니까 뭐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러면서 머리카락 한 올도 부모님이 주신 건데 어찌 쉽게 버릴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유학자들이 특히나 유생들 유학자들이 특히 단발령에 반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일본이 이걸 왜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단발령으로 머리를 자르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친구가 헤어스타일 확 변화 주고 오면 머리가 길었던 애가 단발로 치고 온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게 보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머리 잘랐네. 염색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은 시각적으로 사람한테 변화를 확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단발령을 실시했어요. 이거 누가 주도하는 정책인지 사람들 다 알죠. 일본이 주도하는 정책이란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무슨 정책을 해도 그냥 하나보다 했어요. 근데 단발령을 실시하고 난 뒤에는 뭐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머리를 자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시각 효과가 있다고. 아, 이제 일본이 진짜 세구나. 우리나라가 뭔가 일본 뜻대로 가고 있구나.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단발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일상이랑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코로나도 그렇잖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뉴스에서 오늘 몇만 명 확진됐습니다. 몇천 명 확진됐습니다. 이럴 때는 걸리나 보네 하다가 내가 아는 친구가 막 걸렸다고 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걸렸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진짜 다가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단발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정책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진짜 뭐 일본이 간섭하네 요 정도였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 머리를 강제로 잘려서 들어오니까 진짜 다음 차례는 난가? 이런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령이 어떤 시각적 효과를 갖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고 그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달력이 요때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 달력 자세히 보시면 큰 글자로는 이제 양력이 써 있고 작은 글자로 음력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왜 설날도 구정이라 그래서 음력설을 따로 지내죠. 그래서 우리 사실 그 설 연휴는 음력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신정이라 그래서 이제 양력 기준의 1월 1일 새해도 기념을 하긴 하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요때 을미개혁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요것도 태양력도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종두법이라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천연두라는 질병이 좀 유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막 피부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는 병인데 이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이렇게 막 열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종두법이에요. 종두법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소학교를 설치해서 초등교육을 조금씩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두 가지 단발령과 태양력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뭐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조선의 유생들이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를 죽인 사건 때문에 사실 명성황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명성황후가 훌륭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명성황후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워낙 사치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물론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통리기모함은 뭐 별기군 이런 거 세우면서 근대화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수를 한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뭐 명성황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사람들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나라의 왕후를 자객을 보내서 죽인다는 게 자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대단한 특수부대 이런 걸 보낸 게 아니에요. 동네 깡패 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이제 열받아 하던 유생들이 단발령에서 폭발을 한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길래 우리 몸에 손을 대냐 이거죠. 뭐 물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 뭐 유교적으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 이것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똑같이 그냥 짧은 머리로 잘라도 여러분들이 나 칼단발 하고 싶어 이래서 가서 하는 거랑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너 귀미 3cm 뒤질라고 이렇게 자르는 거랑 같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생들이 여기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단발령에서 폭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을미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종의 심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고종은 아내가 죽었죠. 이게 그렇대요.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한 인간이 이제 겪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가 자기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되는 존재지만 내 삶의 반려자, 즉 뭐 아내들 뭐 여자면 남편이고 남자면 아내일 텐데 그는 내가 평생 내가 굳게 믿을 내 팀이라고 생각하고 내 믿을 공간이고 내가 돌아올 공간이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종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일본 자객이 명성황후, 즉 자기 아내를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아내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사실 슬픔보다 먼저 오는 감정은 공포죠. 그 다음은 누구겠어? 나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공포에 떨면서 지내고 있는데 여기다가 을미의병까지 터져. 온 국가가 혼란스러워요. 그럼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온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거의 뭐 정서불안 오는 거죠. 완전 미치는 거지. 그래서 고종이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해요. 이것도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다는 게 이제 공사관은 아마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 러시아 공사관이면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지은 외교 업무를 보기 위한 건물이 공사관이죠. 근데 여기에 고종으로 도망간 거예요. 고종이 도망간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은 우리나라에 있어도 러시아가 관리하거든요. 근데 고종이 왜 여기로 도망갔겠어? 일본이 러시아 공사관은 손 못 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도망가지. 그러니까 사실상 러시아로 도망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에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있지만 러시아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종이 여기로 도망갔다는 건 사실상 러시아로 도망간 거지.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종이 일본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 주도로 해왔던 개혁들, 갑오개혁, 을미개혁 여기서 다 중단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것 자체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러시아를 한자어로 쓰면 아라사거든.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었어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김홍집 내각은 붕괴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혁은 뭐든지 중단이 돼요. 단발령도 마음대로 너네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조선에 대한 왜냐면 고종이 도망가 있으니까 주변 나라가 볼 때는 와, 저 나라는 무슨 왕이 도망가 이렇게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변 뭐 미국이니 프랑스니 독일이니 온갖 나라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무슨 삼림체벌권, 뭐 금강채굴권, 뭐 철도부설권 온갖 이권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삥을 뜯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갑오을미개혁의 의미는 어떤 게 있겠어요? 일단 나름대로 조선 개화파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개화파라고 하는 건 이제 조선을 조금 다른 나라의 문물들을 배우더라도 조선을 좀 더 개화시키고 좋게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서양한테서든 일본한테서든 뭐든 배워서 조선을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개화파죠. 자주적으로 추진된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긴 어렵죠. 그렇게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법률을 만들 때 그 법률을 처음에 기초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권력적으로는 일본에 의해서 주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은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갑신장변을 계승하는 의미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상대가 뭐 일본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보려고 한 거니까 갑신정변도 계승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1차 가보개혁에서 봤다시피 신분제가 폐지되잖아요. 과부의 제가도 허용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한계점은 일본의 강요와 간섭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모순되잖아요. 자주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면서 일본의 강요라 그러니까 요걸 좀 더 중심으로 보셔야겠죠. 그리고 연도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1894년 연도를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요 세 개의 사건이 같은 해에 벌어진다는 거. 뭐냐면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뭘 것 같아요?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청일전쟁, 그 다음에 갑오개혁.
요 세 개는 같은 연도에 벌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도가 몇 년인지는 기억할 필요 없지만 이게 같은 연도에 벌어진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다 연결된 사건들이잖아요.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왔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청일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이겼고 그래서 일본이 가부개혁을 주도했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건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94라는 연도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봉학,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부개혁 이 세 개의 사건은 같은 연도에 벌어진다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어떤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청일전쟁 누가 이겼는지, 가부개혁은 1차 가부개혁은 어떤 기관에서 뭘 했는지, 2차 가부개혁은 어떤 문장을 발표하고 또 뭘 했는지, 그다음에 중간의 사건들, 삼국간섭, 그다음에 뭐 을미사변, 을미개혁에서 단발령, 태양역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